진실을 알아낸 박진석은 우진을 핑계로 고성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진의 행방을 알아내야 하는 고성이, 하지만 우진의 행방은 점점 오리무중입니다. 살얼음판 위에 선 고성이는 우진을 찾는 대신 박진석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고성이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잠시 뒤 고성이가 서둘러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놀림은 느렸고 시선은 기사에 고정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는 척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얼굴로 거짓을 말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 딸 있었잖아. 박진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진이랑 쌍둥이였던 아이. 고성이의 발걸음이 멈추며 방 안 공기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얼굴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놀람은 짧았고 곧 익숙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네? 왜 갑자기 죽은 아이 얘기를 꺼내요? 마음 아프게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슬픔을 꺼내는 동작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익숙해 보였죠. 박진석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아무 망설임 없이 죽은 아이라 부르는 얼굴이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자식을 앞세운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 슬픔을 꺼내던 고성이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시선이 흔들렸어요. 언제였지? 박진석이 신문을 덮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 만나기 전이었나? 고성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망설임이 오히려 눈에 띄었죠. 네, 당신 만나기 전이었어요. 돌 지나고 바로 그랬으니까요. 말은 매끄러웠고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만났을 때 우진이는 나한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었어요. 그 순간 박진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문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구겨졌죠. 거짓을 말한다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표정이 그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군. 짧게 말한 뒤 숨을 눌러 삼켰습니다. 그럼 나 만나기도 전이었다는 거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화는 확인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26년의 믿음을 배신한 여자에게 이제 남은 건 대가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덧붙이든 그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거짓을 이렇게까지 단정하게 말할 수 있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진실이 한 조각만이라도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관계에 남겨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처럼 우아한 표정도 고급스러운 옷도 재단 이사장이라는 호칭도 없던 시절이었죠. 손에 쥔 것이라곤 박진석에게 기대야만 했던 처지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얼굴과 방금 전 침착하게 거짓을 말하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지금의 고성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이 생각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비서를 불렀습니다. 가온재단 쪽 자금 흐름 전부 정리해서 가져와. 가온재단은 고성이가 박진석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그곳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보고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후원금 일부가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돈이 재단 밖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보고서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었군.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재단 밖 일은 누가 처리합니까? 비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신 팀장입니다. 이 사장님이 거의 전권을 맡긴 인물입니다. 그날 오후 신 팀장은 박진석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 식어가도록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에 대해서 아는 건 전부 말하세요. 신 팀장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찔했지만 그녀는 곧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지시받았던 내용부터 불편한 인물들을 정리하던 수순까지 말이 이어질수록 방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던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험한 일들은 흥신소 쪽으로 직접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더 이상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나에게도 보고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그날 이후 신 팀장은 더 이상 고성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보고서가 하루에 2번씩 박진석 책상 위에 놓이기 시작했죠. 고성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가운재단에 그녀는 알지 못한 채 박진석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덫은 이미 놓여 있었고 고성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우진이 이야기를 꺼내던 박진석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박진석이 의심하기 전에 우진이를 먼저 찾아야 해. 고성희는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눌렀지만 다급함은 가려지지 않았죠. 은호한테 전화해서 우진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겠니? 잠깐의 정적 뒤 곧 성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접 알아보세요. 제가 왜 그걸 알아봐 드려야 합니까? 고성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내가 아버지에게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우진이 없어진 거 알기 전에 당장 찾아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네가 그런다 이거지? 고성희의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걸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죠. 그럼 선택지는 하나네. 박진석이 우진이 신경 못 쓰도록 시선을 성재 쪽으로 돌리는 것. 그녀는 바로 흥신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박성재 따라 붙어요. 교통사고로 처리해서 움직이지 못하게만 하세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 집무실 밖에서 멈춰선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신 팀장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을 그녀는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신 팀장은 지체 없이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박성재 부사장님이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 팀장은 짧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신 팀장의 보고를 받은 순간 박진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 그 이후의 일은 길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멈췄고 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흥신소 일당이 박진석 앞에 끌려왔습니다. 고성희와 통화 내역,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있는 그대로 전부 내놔.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평생 콩밥 먹을 줄 알아. 일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드릴 테니 제발 처벌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심은 그들에게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의 손에는 고성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단서가 하나 더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덫을 언제 닫느냐는 문제뿐이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박진석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진실을 그녀가 가장 방심하는 자리로 옮겨둘 때라고 판단했죠. 그는 은호의 사진과 친자 확인서를 안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정렬하지도 않았고 누가 보라고 꺼내둔 것처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눈에 고성이는 늘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위험 앞에서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종이를 마주한 그녀의 첫 반응이 무엇일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안방은 늘 고성이가 가장 경계를 풀어놓는 자리였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는 그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성이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들렸어요. 고성이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 쪽을 훑어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박진석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성재는요? 박진석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이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다니나? 말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고성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속으로 계산이 끝났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밤 성재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고성이는 이미 흥신소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뒤를 밟고 있을 테고 조금만 지나면 사고라는 말이 전해질 거라 확신했죠. 그래서 박진석의 평온함이 오히려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고성이는 코트를 벗어 들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 하루를 정리하는 동선이었어요. 그 순간 방 안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묶음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한 뭉치였습니다. 고성이는 별 생각 없이 그 위쪽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은호 고성이 친자관계 일치율 99.99%. 고성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함께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은호였습니다. 서류와 사진이 나란히 바닥에 흩어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걸음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멎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왔어요. 성재 이 나쁜 놈, 분명 이놈이 일부러 여기에 둔 거야. 그런데 박진석이 이미 봤다면 지금 저렇게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종이의 각도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아니, 몰라야 해. 고성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은 더더욱 아니었죠. 지금 이 방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가는 것. 그녀는 천천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표정을 정리하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어요. 거실에서 박진석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옆을 지나치며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고성이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고성이의 불안을 끊을 방법은 이 시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 휴대전화를 쥔 채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켰습니다. 문자창은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이 오히려 더 신경을 긁어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용히 꽂혔습니다. 당신, 어디서 전화 올 때 있어? 신문을 넘기던 손이 멈췄고 시선만 고성이 쪽으로 옮겨왔어요. 고성이는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박자 늦게 입가에 미소를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성재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휴대전화 쪽에 묶여 있었죠. 그 순간 화면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고성이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처리라는 말 안에 자신이 기다리던 결말이 들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을 정도로요. 이제 됐어. 아무 문제 없어.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문자가 도착하기 훨씬 전 누군가의 개입으로 그 밤의 계획 자체가 시작도 못한 채 멈춰섰다는 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 신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고성이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재였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고성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방금 전에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입술이 먼저 떨렸고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어떻게 여길.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오는 동안 별일은 없었니?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 묻는 계산이었죠. 성재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박진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정면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눈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왜, 성재가 이렇게 살아서 들어오니까 놀랐나?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방 안에 있던 친자 확인서 때문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친자 확인서, 그건 당신이 설명해.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죠. 이미 끝난 이야기를 뒤늦게 들려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성재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박진석에게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들켜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의 시선이 다시 고성이를 향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 말이면 뭐든 믿을 사람으로 보여? 박진석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한 번, 두 번 허공을 스쳤고 끝내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박진석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끄는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였어. 박진석은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차갑게 밀려왔어요. 자식을 버린 여자가 내 앞에서는 늘 웃었지.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26년을 날 속이며 살아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듯 박진석 앞으로 기어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선택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난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했어요. 3살밖에 안 된 아이 둘을 데리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성이가 내미는 건 사과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변명이라는 걸요.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내려다봤습니다. 적어도 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아서 간이식을 시키는 것만은 하지 말았어야지.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진이가 죽는다는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한테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 내 덕분에 26년 동안 행복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은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끝까지 붙잡아도 된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박진석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입, 당장 닥쳐. 고성이의 말이 그대로 끊겼습니다. 내 믿음을 배신한 당신을 내가 용서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가 붙잡고 있던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신한테 아주 잠깐은 선처를 생각하기도 했어. 그런데 오늘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신 팀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고성이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고 곧 멈췄습니다. 신 팀장이 왜 여기에? 신 팀장은 고성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박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고성이 이사장님 자금유용 증거자료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향한 사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계산이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성이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부리던 사람한테서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때?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이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고 붙잡고 있던 표정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엉켜 입보다 숨이 먼저 새어나오는 모습이었죠. 여보, 이 집에는 나 없으면 안 돼요. 박진석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는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다 멈추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고성이의 시선이 서류 위에 꽂혔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무릎이 풀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장 찍게 해.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못해, 난 못해. 하지만 다음 순간 종이 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꽝. 도장 소리가 멎은 뒤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울지도 않았고 다시 매달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계산할 이유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악은 늘 영리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도망칠 수 없는 결과뿐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는 고성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